이번 세기 유일하게 국가 간에 벌어진 최초의 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약 1년 7개월째로 그동안 벌어진 갖가지 사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전의 주역으로 여겨지던 수많은 무기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전투기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공중전은 꿈에 불과했고, 기갑킬러로 여겨지던 헬기는 알보병의 맨폐지의 잿더미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지상전의 황제일 것만 같았던 전차는 기껏해야 수십에서 수백만 원도 안 되는 드론의 공격의 통조림처럼 뚜껑을 따이곤 했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무기들의 평가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몸값을 올린 무기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곡사포였습니다. 일정하지만 결코 부족하진 않은 화력, 긴 사정거리에서 오는 안정성, 그리고 저렴한 운용 비용 등의 장점은 러시아가 단기 결전에 실패하고 전쟁이 늘어지면서 곡사포의 입지를 점점 늘려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전 1주년이 될 쯤에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장비를 잃어서 전장에 남아있는 것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과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가하는 곡사포뿐이었죠. 그런 만큼 양국은 하루에도 수천 발에 달하는 포탄을 쏘면서 곡사포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탄 소모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각각 긁어모으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곡사포의 가치가 실전을 통해 증명되자 한국이 그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덕분입니다. 전쟁 전에도 K9은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자주 곡사포 플랫폼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K9의 높은 판매고는 곧 K9을 운용하는 나라가 매우 많으며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K9 도입국들이 싱글벙글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K9만 가지고 있으면 수백 수천억 원도 우습게 깨지는 방공망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은데, 이러한 유대 관계도 국가의 경제가 걸린 상황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밥줄은 익히 알려진 대로 곡물의 수출입니다. 그 비옥한 흑토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주된 수익원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한동안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곡물 협정으로 흑해 방면 수운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러시아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폐색이 짙어지자 러시아는 가장 먼저 이 협정을 내동댕이쳤습니다. 졸렬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효과는 발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해 대안을 찾아냈지만, 이로 인해 유럽 중부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곡물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은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방치하면 자국 농업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런 피해를 예상한 몇몇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폴란드도 있었죠. 폴란드의 결정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지어는 곡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는 실언에 가까운 표현까지 썼는데요. 폴란드는 이 표현에 발끈한 나머지 무기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밝히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데다가 어쩌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러시아를 싫어할지도 모르는 폴란드는 러시아를 도왔다는 발언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강경한 대처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나름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해프닝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폴란드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더라도 폴란드는 잃을 것이 없다는 셈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를 처리하고 군을 현대화시키려는 의도도 명백히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기간 동안 무기 지원이라는 명분을 챙겨가면서도 처리해야 할 노후 무기들은 최소한만 남기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부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시다시피 한국 무기들이 채우고 있죠. 새로 산 무기들이 인도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빈자리를 메우게 되자 폴란드는 슬슬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폴란드는 자국 무기는 물론이고 타국에서 지원온 무기들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들이 1차적으로 집결하는 경유지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도 이 경유지 역할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자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산 최신 무기들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만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던 전쟁 초기와 달리 이제 폴란드가 아니라도 다른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군 현대화라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폴란드가 새로 받은 무기까지 동원한 더 이상의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지금부터도 아마 폴란드는 새로 구매한 K2나 K9, FA-50 등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은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점차 발전해서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는 미래를 바라보면 더더욱 남주기에는 아깝다고 여겨지는데요.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화포에 미친 한국이 이제는 포를 가지고 미사일까지 잡으려는 계획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를 증명한 자주곡사포 체계는 이제 두 가지 개량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효용성은 증명했으니 이제 그 성능을 확장해보자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방향은 극단적으로 긴 사거리를 통해 포격이 닿는 범위를 늘려보자는 것. 두 번째 방향은 대부분은 지대지 사격 기껏해야 매우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지대함 사격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넘어서 지대공 사격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은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한 가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155mm 곡사포를 이용한 극초음속 포탄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해보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요. 이 당시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듯 미국은 이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실험은 M107 자주평사포와 M109 팔라딘의 개량형을 이용해서 진행되었고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속도와 비행 패턴을 보이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향해 날아간 155mm 포탄은 보란듯이 공중에서 명중했습니다. 이 실험은 곡사포의 다음 세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사일 방공조차도 포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다만 미국은 이 극초음속 포탄을 실제로 사용할 플랫폼 개발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개량하는 XM2001 사업과 비슷하게 차세대 자주포로 개발되던 NLOSC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었고 M982 엑스칼리버 지능형 포탄의 대량 도입 사업도 불발로 끝나 미 육군의 자주포 개발 사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서야 M1299 아이언 썬더로 불리는 M109 팔라딘의 개량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미국이 자주포 사업에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이유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K9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도 성능이나 가성비로 K9을 넘을 도리가 없다 보니 예산 단계에서 K9을 구매하지 않고 굳이 신형을 개발할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는 동안에 한국은 유유히 자주포 시장의 중심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높은 판매고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량된 신형 K9A2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 기종은 현재 영국 자주포 사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영국은 미국의 아이언 썬더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구매하는 것이 보통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한국의 K9A2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죠. 한국은 미국이 선수를 친 극초음속 포탄을 이용한 순항 미사일 격추 기술 역시 뒤따라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미사일 방공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공 체계의 고질적인 단점이 바로 쏘는 쪽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막는 쪽이 들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도화된 레이더 기술과 수십 수백억을 호가하는 방공 미사일을 동원해서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물론 극초음속 포탄은 일반적인 포탄보다 비싸고 레이더 기술은 포를 이용한 방공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방공 미사일에 비교하자면 획기적인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맞춰 떨어뜨릴 때까지 얼마든지 포를 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위협이 늘 존재하며 앞으로의 전장에서는 자폭 드론도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K9이 이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보다 K9을 구매한 다른 국가들이 이 소식을 훨씬 반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수준으로 방공망을 철저하게 갖춘 나라는 드물고 그래서 K9 구매국 중에서도 방공망이 뻥뻥 뚫려 있는데도 거기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과거 소문을 듣고 구매해뒀던 K9이 갑자기 방공 시스템을 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 이상 반가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폭 드론에 대한 위협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평등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자주포의 미래를 이들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K9의 이러한 활용을 위한 선결 과제인 사정거리 연장탄의 개발에 성공한 상태. 다음 숙제는 날아가는 물체에 대한 지대공 사격이 되겠습니다. 과연 가까운 미래의 K9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큰 기대를 품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